4월 총선의 향배를 그려보는 총선여지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우리 김용남 의원님은 네. 개혁신당 간으로 처음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네. 후회 없습니까? 후회는 없죠. 네. 네. 일은 재밌어요. 아하. 워낙 작은 정당이라 예. 뭐 제가 정책위 의장이라는 직책을 맡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저것 다 해야 되거든요. 모든 걸요. 육체 노동까지. 예. 오히려 정신은 맑아지고 아하. 몸은 좀 피곤합니다만 일하는 건 재밌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급하게 커피 한 잔 사갖고 오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정봉주 의원님도 그렇고 서민은 아니네요. 그것도. 네. 서민은 못 되네. 왜요? 서민은 이 커피 마시면 서민 아니라면서요. 어젠가 누가 한동훈 위원장께서 정치인이 막 되려고 하시는 분이 네. 이 브랜드 커피는 서민은 못 마시는 커피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던데요. 별박스? 예. 예. 그분이 정치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국민의 일상을 모르더만요. 그런 감이 좀 있어요. 예, 국민의 일상을 그런 면이 좀 모르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가장 의아한 게 그분의 행태를 보면서 정치권 개혁을 하고 세대 교체를 한다 그러면서 85년 대표를 뽑아놓고 쫓아내고 73년 비대위원장이 들어왔잖아요. 그 세대 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 내쫓고 중년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여러 가지 행태인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역구에 가 있어서 그런지 그분의 이 정치 일정은 곧 끝날 테니까 별로 이렇게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니 정치하는 분들이 항상 서민을 앞세우고 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죠. 뭐 그래야 되는 거고 항상 그쪽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강남에서 제일 고급진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분이 커피 한 잔 뭐 마시면 서민 아니다 이런 식의 멘트는 뭐랄까요? 아니 근데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면 그분이 처음부터 보면서 난 계속 귀에 거슬리는 게 국민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실 겁니다. 그분이 국민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동료 시민이라고 안 하고요? 아니, my fellow citizen 이제 이거는 그 정치 비대위원장 하면서 쓴 거고 그전에는 늘 국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대학 때 3학년인가 4학년 때 사법고시 패스하고 정말 일반 국민들과 소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그러니까 국민들 기소하면서 한평생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국민들과 소통을 해봤지? 그래서 저 사람이 기자들하고 오래 만나면서 이런 쇼맨십을 좀 어설픈 쇼맨십을 배워서 그 쇼맨십의 소재로 국민들을 삼고 있구나. 이런 분들이요. 국민들한테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주제가 아닌데 갑자기 아니 주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힘에서 지금 승부수를 띄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세웠는데 그것이 곧 몰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견을 우리가 충분히 해줘야 되거든요. 자, 지금 뭐 중요한 거는 선거제가 결론이 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준연동형 현행으로 가겠다는 건데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좀 환영하는 겁니까? 아니 저희는 병립형이든 준연동형이든 어떤 선거에 있어서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원래 법대로 하면 선거 1년 전에 확정을 지어야 되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선거법. 그리고 지금 선거구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선거구가 안 정해졌어요. 지금 64일 남았거든요. 선거까지. 그 예비후보 등록하고 뛰는 분들이 자기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뛰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뭐 저도 얼마 전까지는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만 정치권에 특히 거대 양당이 이런 건 정말 반성해야 돼요. 그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들이 제일 안 지켜요. 그리고 선거제 같은 중요 사안은 진작에 확정을 해서 불확정성을
덜어냈어야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으로 그 본인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이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지금 있는 선거법을 개정 안 하고 이번 4월 10일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인지 네. 아니면 이번 선거법에서 이른바 캡을 씌워놓은 게 있었잖아요. 2020년 선거 때는 30석만 준연동형으로 가고 네.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가는 식의 혼합형이었는데 원래대로 하면 이 선거 그냥 놔두면 그 30석의 캡이 없어진단 말이죠. 예. 47석이 다 준연동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로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은 확정이 안 됐다. 그 부분은 명확한 입장을 모르겠어요. 아직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통합형 비례정당 얘기를 했는데 지난 총선 때 더불어시민당 뭐 하고 좀 같은 겁니까? 어떻게 좀 달리 봐야 됩니까? 정봉주 의원님. 저는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이제 그 포인트가 이제 민주당으로 가 있는데 국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게 지금 정치 환경을 혼탁시켜 놓는 건 국힘이에요. 이거 해놓고 무슨 논의를 했었냐면 위성정당 금지법 만들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준연동형으로 가든 뭐 100% 연동형으로 가든 이게 위성정당이 있게 되면 결국은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통합형 비례정당 가는 게 다당제 그러니까 소수정당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예. 그리고 정치의 다양성을 만들자. 그런데 국힘은 애당초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들은 병립형이다. 우리는 양당제로 가고 싶다. 그러면서 이게 통합형 우리 비례정당이 준연동형으로 갈 것 같으니까 네. 이미 위성정당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수 언론들이 비판을 안 합니다. 네. 정치권을 완전히 혼탁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양당이 의논하고 있었던 게 위성정당 금지법 만들자라고 하는 의논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병립형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통합형 비례정당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책임의 근원지가 민주당에 있는 게 아니라 국힘에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있다. 국힘은 뭐냐면 병립형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병립형으로 가자라고 하는 건 2020년에 이미 준연동형으로 가자고 하면서 다당제와 소수정당이 들어올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지 네. 정치적 다양성의 보장이 되면서 국민들의 선택권이 많아진다. 민주주의의 발전이다라고 동의했잖아요. 그런데 국힘은 2024년 되니까 다시 병립형으로 가겠다 그래요. 그 국민 민주주의 발전 우리 관심 없고 그냥 우리 당이 이기고 지는 이런 이해타산적 관계만 우리는 정치를 바라보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만약 연동형으로 가면 위성정당 만들겠다. 지금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비판을 먼저 해야 돼요. 아니 민주당이 다당제를 가기 위한 조건으로 준연동형을 추진을 했으면 다당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유지를 해야지. 준위성정당하고 위성정당은 뭐가 틀린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것이다. 본인들이 예. 하면 준위성정당이고 남이 하면 위성정당이에요. 근데 적어도 그러면 준위성정당이든 위성정당이든 그거를 더불어민주당이 안 만들면 진정성은 인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또 위성정당을 만들면 그건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냥 본인들이 의석을 많이 가져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근데 거죠. 이제 개혁신당에서도 타격 지점을 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저희는 모두 각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올바른 전략, 정책위 의장으로서 올바른 전략이 아니에요. 지금은 개혁신당은 사실은 국힘을 압박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국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민주당도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정치 현실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좀 자극하거나 민주당의 요구에서 위성정당 못 만들게 하자. 그래서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다른 의원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힘이 제일 불편해 위성정당을 못 만들게 하면.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힘이 위성정당을 마치 이런 정치를 혼탁화시키는 것을 대놓고 만드는데 저 위성정당 못 만들게
근데 국힘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그대로 두면서 민주당도 만들지 마라. 이건 정치 현실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을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형 비례정당이라고 예. 하는 게 준위성정당이죠 이것도. 근데 이거를 비판할 게 아니라 지금은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든 국힘을 비판을 하면서 위성정당 금지법 애당초 논의하던 것을 한번 가보자. 그렇게 되면 정치적 환경은 오히려 민주당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게 맞습니다. 민주당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불을 떠나서 진짜 비례정당 그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는 구조로 한 발 한 발 이렇게 좀 진척을 해보자. 라는 얘기를 민주당이 세게 얘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혁신당도 국회를 비판을 해야 돼요. 위성정당 만들지 말자 이런 걸로. 저는 양쪽이 다 문제인 것이 모두 가게 안 된다니까. 준연동형을 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건 병립형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병립형을 하는 거나 준연동형 하에서 위성정당 만드는 거나 결국엔 거대 양당이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인데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위성정당 뭐 국민의힘은 좀 국민의 미래 아마 창당 작업에 나섰고 제가 그래서 비판한 거예요. 국민이 어디냐고. 국민이 없는 국민의 미래 아니에요. 미래도 없고 국민도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난 21대 총선 흐름하고 비슷하게 가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판박이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 그러면 그때 거기다 이제 30석 캐까지 씌워버리면 네. 똑같이 가는 거죠. 똑같은 겁니까? 예. 그때 이제 뭐 국민의힘이 19석, 예. 민주당 17석, 열린 뭐 민주당하고 저는 국민의당 정치 세석씩. 실무를 해봤던 입장에서 그때 이제 제가 열린민주당을 만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제도로 끝내면 안 돼요. 제도로 끝내면 안 되고 300명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동시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들어오는 선출되는 과정, 검증되는 과정도 봐줘야 되거든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위성정당은요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요. 위성정당 쪽이 검증 과정이 기존 기성정당들보다 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이상한 정치적 행태들을 보인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누구라고 지적할 수 없는데 실제로 뭐 그거는 그렇다. 검증 예. 과정에서 기성 정당들은 50년, 60년 검증 과정에 대해서 노하우가 축적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위성 정당으로 가면 기존에 있던 양당의 검증 과정이 투영이 돼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검증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300명 중에 그 사람들이 도드라지게 이상한 행태들을 보여요. 그러면서 정치권 전체가 불신을 받습니다. 그렇죠. 제3지대 입장에서는 위성정당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러면 결국은 지난 총선하고 갖고 그렇게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좀 어려워지겠네요. 그렇죠. 뭐 꼼수의 꼼수죠. 그렇긴 한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개혁신당은 병립형으로 가든 준연동형으로 가든 지역구 후보, 비례대표 냅니까? 후보 다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낼 겁니다. 위성정당 안 만든다. 아유, 안 만들죠. 이 말씀이시네요. 잘못된 거를 따라할 수는 없죠. 그거는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이 그 정도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아유, 또 지지율은 움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실은 현실대로 얘기를 해야죠. 그거야말로 언어의 꼼수입니다. 자, 두 정당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컷오프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컷오프 여론조사 이번 주말에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김영남 의원님, 네. 만약에 이제 컷오프가 되면 이제 그 좀 떨어지는 의원들 좀 개혁신당이나 다른 정당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잖아요. 네. 사실은 제한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임명직 자리나 네. 이런 걸 제한하면서 그냥 주저앉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당행을 결심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혹시 물밑에 작업을 좀 하는 분들도 있나요, 혹시? 그게 원래 많이 계셨는데 네. 국민의힘이 경선 룰이라고 처음에 발표하고 나서 다들 이렇게 연락이 끊어졌어요. 연락이. 이게 컷오프가 적네 예상보다. 네, 안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예. 뭐 그리고 원칙적으로 다 경선을 붙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연락이 끊어졌었는데
차례차례 진행되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이거 속았나? 이러고 있어서 다시 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위 20% 의원들 개별 통보 오늘부터 한다고 하는데 그거 오보라 그러지 않나요? 오보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걸 알고 있는 분은 제가 받는 정보에 따르면 이명백 공관위원장 이외에는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고 그럼 개별 의원한테 통보를 안 해주는 겁니까? 개별 의원한테 통보를 하는데 경선이 발표되면서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그 시스템이 이제 이해찬 대표 때 2020년에 만드는 건데 네. 그때 경선 발표되는 날 그 개별 의원한테 통보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 룰을 따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작위로 일관적으로 딱 통보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경선은 7일 네. 서부터 이제 경선 지역이 발표된다는데 실질적으로 경선 마지막 발표까지가 2월 18일, 2월 20일까지 발표가 됩니다. 계속 발표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게 통보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2월 명절 이전에 발표되는 분들은 단수 지역들. 그다음에 전략공천 지역들 뭐 이제 이런 데가 발표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경선이 붙는 지역은 명절 이후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명절 이후에 발표가 되면서 케이스 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그때그때 공개가 그분에게 통보가 되는 거지. 예를 들었고요. 30명쯤 되잖아요. 하위 20%. 30명쯤 되면 그 일괄적으로 통보하게 되면요. 그냥 뭐 온갖 혼란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정당에서 왜 그 필요 없는 혼란을 왜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저 기자들이 좀 취재를 좀 하고 썼으면 좋겠는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거 아마 그 평가국장이 봉인을 해서 넘겼을 거예요. 논리상으로 대표도 못 봅니다. 아무도 못 보니까 이명백 공관위원장만 보고 그 내부에 아마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공개를 이 봉인된 거 뜯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러면 이제 공개되면 뭐 탈당이라든지 이 부분이 집단 행동이 좀 적어지긴 하겠네요. 이 말씀대로. 그럼 민주당은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탈당했다가 정치적으로 구제되거나 살아남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 탈당을 하는 거에 대한 깊은 아픔이 있고 그렇게 되면 정치가 거의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10%는 하위 10% 들어가게 되면 30점 감점. 그렇죠. 본인이 얻은 점수에 20%에 들어가게 되면 20% 감점인데 그거 감수하고 잠시 뭐 한 텀 쉰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경선해갖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지. 그렇다고 해서 탈당을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좀 이탈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그다음에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현욱, 김종민, 조홍천 나간 분들이 지금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래 그 얘기도 좀 해보죠. 그 두 분이 합류를 안 했어요. 이현욱 의원하고 조홍천 의원하고 어떻게 좀 같이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개혁신당하고. 그 조홍천 의원과 이현욱 의원은 본인들이 다시 원칙과 상식에 남아서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 선택의 통합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는 뭐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두 의원께서 새로운 미래에 그냥 합류하지 않고 이른바 중간지대에 남아서 그런 가교 역할을 해 주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이게 큰 딜이 되려면 이른바 거강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하고 뭐 서로 이 의사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 남아 있는 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오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오신다는 웰컴이죠. 저희야 그렇습니까? 웰컴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 세석되는데. 자, 아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제 개혁신당 내부의 고민 그다음에 조홍천 이현욱 의원의 고민 이 부분에 가장 큰 키맨은 그 이낙연 대표일 거예요. 이낙연 대표. 그게 이제 막상 나와서 만나 보니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그 행태나 이런 걸 보니
약간 계륵 같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같이 하기에는 조금 한데 또 그 안 하기에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어쨌든 나간 분들이 첫 스텝을 밟는 거 아니에요. 첫 스텝에 사람 잘못 만나면요 계속 꼬입니다. 그 생각 외로 쉽지가 않은데 아마 그 이현욱 조홍천 의원도 이낙연 대표하고 같이 할까? 그다음에 지금 개혁신당도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지금 포커페이스를 하고 있지만 이낙연 대표를 어찌할꼬 이런 고민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굳이 그 컨설팅을 해주면 아이고 자꾸 오늘 개혁신당 컨설팅 많이 하시네요. 그 진짜 정치 제대로 하고 싶으면요 이낙연 대표하고 안 하기를 권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아마 개인적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개인적 의견 하러 왔죠. 뭐 당연히 공식적 입장 얘기하러 왔습니까? 설 연휴 들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변화는 있을 것이다. 자,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더 할까요? 아니 국민의힘 넘어가요. 괜찮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최대 한 50곳 전략 공천한다고 하는데 가장 뭐 관건은 뭐 누가 봐도 용산에 이제 그분들이 공천이 되냐 안 되냐. 그렇죠. 또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 불출마 선언도 했거든요.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습니까? 관전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몇몇 지역구 중에 누가 공천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여전히 용산발 공천이구나 아니면 조금 타협이 되는구나 뭐 이거를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미 상당 부분 그 공천 신청이 마감되기 전에 교통 정리를 했더라고요. 교통 정리가 됐다. 예. 그리고 안 된 부분이 몇 개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부산 같으면 하태경 의원이 떠난 해운대 갑에 누가 공천을 받느냐. 거기에 이제 소위 검액관이라는 사람이 공천 신청을 해놨죠. 주진호 전 비서관. 그리고 뭐 부산 수영구에 공천 누가 받느냐. 그리고 그 윤 대통령도 언급을 직접 했다고 하는데 강남 을이 갑자기 핫해졌습니다. 박진 전 장관 얘기. 박진 전 장관하고 누가 뭐래도 검액관 중에 검액관인 이원모 전 비서관 이제 두 사람이 공천 신청을 했는데 이 공천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래나. 그 관전 포인트죠. 그게 가장 볼만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전국의 선거구 중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관전 포인트들이 있어요. 누가 공천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번 공천은 실질적으로 어디서 주도했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뭐 주로 TK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 보면 딱 결과 보면 알거든요. 이 공천 누가 했구나. 그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 불출마는 한동훈 위원장이 좀 부담을 던 겁니까? 아니면 리더십 타격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그 공천과 같이.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 의장께서 관전 포인트 하면서 이제 디테일하게 사람 들어봤는데 이제 저는 관전 포인트를 3개를 좀 다른 관점으로 볼게요. 좀 큰 틀에 보게 되면 경선 원칙이다라고 선언했는데 진짜 약속대령 경선하는 척하면서 찍어 누르기냐 진짜 경선을 시킬 거냐.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경선 안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요 경선을 시키냐 안 시키냐라고 하는 게 윤석열 한동훈 대전으로 지금 잠복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지지난주에 일주일 안에 끝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 예측이 틀렸는데 그럴 정도로 내부에서 무척 위기감을 느껴서 어쨌든 잠복을 시켰어요. 그런데 잠복되어 있지만 경선 문제와 이 윤한 대전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요 경선 문제를 그러니까 한동훈 쪽에서 기존의 당의 입장을 하면서 용산의 요구를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 용산의 요구에 그냥 물러날 것이냐 요게 결국은 윤한대전하고 경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선하고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를 결정짓는 키맨이 있습니다. 뭐죠? 김건희 씨인데 요즘 용산에서 뭐 하고 계시지? 이분의 존재가 안 보여요. 그런데 저는 윤석열 한동훈 대전의 결정 키를 김건희 씨가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건희 여사가 왜냐하면 꽤 정치에 깊게 인발부가 되어 있는 거로 봤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씨의 문제, 디올백 사과에 대한 문제,
디올백 수사에 대한 문제, 김건희 특검의 문제가 여전히 살아있는 가장 뜨거운 카드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언제 등장을 하냐. 네. 지금 사라진 것 같거든요. 한 50일 정도. 예. 예, 그래서 요 김건희 씨가 등장을 하는 순간 한동훈을 칠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아,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동훈을 치고 동시에 용산 뜻대로 공천이 경선 없이 내리박히면 그럼 이제 이 안에서 대전쟁이 벌어지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완승으로 끝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아하. 예,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공천 내용은 우리 4부에 또 강승규 전 수석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잘 모릅니다. 그래도 뭐 당 내용 얘기니까. 강승규 전 수석님은 네.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공정하게 룰에 의해서 뭐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네. 말씀을 반복하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불출마로 비대위원, 네. 상당 부분은 용산의 뜻대로 타협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완전히 뭐랄까요, 그 허튼 소리를 한 거잖아요. 네. 서울시당 신령 하나씩 가서 김경률 위원장을 올라 세워서 이 사람이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손을 네. 번쩍 들어줬는데 아니 며칠 만에 불출마를 해버려. 예. 그러면 그 손 들어주고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인 것처럼 얘기했던 위원장은 뭐가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마 결정을 했다는 것은 물밑에서 어떠한 타협이 이루어졌고 상당 부분은 이번 공천은 용산의 뜻대로 가기로 협상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비슷하면서 싶어요. 약간 좀 다른 각도로 정리해 보고 주십시오. 있는데요. 네.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불출마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싸움에서 한동훈이 후퇴한 거죠. 그리고 용산이 한동훈을 쳐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당에서 여러 혼란이 있기 때문에 중진들이 나서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타협한 게 이제 그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이 불출마 선언한 건데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요. 내일 국민과의 대담 4일날 녹화했는데 지금 많이 그 리킹이 되고 네. 흘러나오고 있어요. 내일 방송이 됩니다. 내일 네. 방송 보고 자기가 얘기하겠다 그랬어요. 그 김경률 비대위원만 충실하겠다.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세우기 위해서 결국 용산을 치겠다라고 하는 이 함의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내일 이후에 다시 싸움은 조금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뭐 두 분 예. 뭐 개인 의견이고 또 우리 강승규 수석 곧 인터뷰해서 뭐 국민의힘 상황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선 유지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봉주, 김용남 전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